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에 와수 시간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해서 검찰의 즉시 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재판부, 취소결정 재판부의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적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성필 대변인님, 네. 지금 일반 재판으로 치면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검찰에서는 항고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법부가 나서서 네. 항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 지기현 판사의 결정문에 봐도 어쨌든 명확하게 다퉈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과 해석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결정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고, 어쨌든 법원 행정처장이면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법관의 발언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 말고도 이미 과거에 사례가 있습니다. 의정부 지검에서도 법원의 구속 취소가 있었는데 그에 즉시 항고를 했고, 그 밖에도 두 차례의 사례가 또 있습니다. 또 2015년도에 검찰 수사관 그 시험 문제에도 날로 계산하냐 시간으로 계산하냐라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정답은 날로 계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어떤 선례에 비추어서 조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은 꼭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까지 있었던 피의자들에 관한 권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오죽했으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3일이 아니라 72시간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국민적인 불만이 많고 의구심이 많다는 점을 검찰이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면에 김서구 법무장관 대행은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 입장도 이거고요. 이러나 저러나 즉시 항고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서구 법무차관 얘기 그리고 검찰의 입장이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2011 헌가 36 결정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를 법원이 결정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으로 결정했거든요. 당시 이유가 법관이 어쨌든 영장의 효력 여부나 이런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검사의 이의에 의해서 그것이 중단된다고 하면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구속 취소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결정을 했는데 검사가 즉시 항고로 불복을 한다고 해서 석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이 역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가져갔을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불법적인 구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석방을 했고, 어제 김서구 차관이 설명한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남은 그 쟁점이 있죠. 그러면은 이미 석방을 했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형태의 즉시 항고는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조금 논의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야 될 걸로 보이는 상황이죠.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해석들도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들을 지금 오늘 검찰 지휘부가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판단을 뒤집는다기보다는 이건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석방을 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그리고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즉시 항고를 했을 때는 그것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석방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형태의 즉시 항고를 한다면은 그것은 가능한가? 어떻게 보면 약간 별개의 논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법조계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결론을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검찰이 이 지점에서 견지를 해야 될 것은 가장 충분하게 숙고를 하고 수기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대검에서 지휘부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좀 사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검사장 회의 같은 것을 소집을 해서 중론을 모아보는 것도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을 1월 26일에 구속 기소할 때는 전국검사장 회의를 거쳐서 어쨌든 심우정 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판단을 바꿔서 즉시 네. 항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의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는 즉시 항고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봐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구속 취소 이후에 즉시 항고를 안 하게 되니까 일선지검에서도 많은 검사들이 그럼 앞으로 구속 산정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냐 지침을 달라라고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검에서 기존대로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항고는 사실 아직도 하루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또 별개 문제로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또 앞으로 진행될 구속 산정 방식에 대해서 명쾌한 결론을 받아보는 것이 저는 검찰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그 구속 기간을 날로 정하느냐, 뭐 시간으로 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본안에서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지휘부 회의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도 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위법 문제는 없었다면서 이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저도 법사위를 좀 봤는데요.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금까지 공수처가 혼란을 초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성찰이나 반성이 전무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게 봤습니다. 사실은 공수처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관련 수사 사건들을 무리하게 이첩받지 않았더라면 그동안에 이 많은 혼란들이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동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뼈아프게 봐야 될 것은 공수처의 실력 문제입니다. 이번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 설명자를 보면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 이 관련 사안들을 해설하면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고 수사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관점에서 해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공수처는 수사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수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만들어놨어야 됩니다. 그런 것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공수처의 실력 문제거든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찰이 전무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게 봤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모두 거리로 나서서 장외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구속 취소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적법 절차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82분이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내란 속의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정의로운 행진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행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헌법을 짓밟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당초 우리는 민주당처럼 장외투쟁 안 하겠다, 우린 국정에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지도부 방침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많이 해설을 말씀드렸냐면 정당은 정치를 하는 곳이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분명히 일정 부분 존재하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도 누군가는 대변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더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한번 시간을 돌려보면요. 민주당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고 하는 당내 최대 조직을 동원해서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무죄를 위해서 100만 명의 탄원서를 받고 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코앞에서 집회를 열고 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에는 법원에 7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도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3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개인
개인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된다면 국민의힘은 매우 단호하게 비판해야 되겠죠.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비판에 힘이 실리고 더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는 헌재의 시간에 맡겨놓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조금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짧게만 덧붙이면은 예.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양심적으로 드리면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면서 뭐 심야 농성, 단식 농성, 뭐 천막 농성, 농성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정말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후에 위기감이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그 위기감이 커진 데는 이게 국민들도 그리고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많은 법률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종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는 어떠한 또 돌발 상황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야당이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천신만고 그때 체포가 됐고 또 11번의 탄핵 변론 기일을 보면서 아, 이게 탄핵이 종식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판사 한 명과 검찰총장이라는 이 두 명의 법조인으로 인해서 사법 질서가 모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지금의 민주당을 거리 밖으로 지금 나가게 했던 그런 원동력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구속 취소 이후에 보수의 지지층들이 계속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모습이 더 커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서 헌법재판소를 좀 지켜야겠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저희가 거리로 나가게 됐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모두 거리로 나선 데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상황인 건데 뭐 이런 여야를 두고 민생 현안은 뒷전이고 거리에 나가서 여론전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소수당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옵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러나 사실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할 수 없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뭐 지금 탄핵소추안도 29번이나 발의를 했고 국회에서 민주당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까지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 내지는 압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지금 여야가 모두 헌재로부터는 한 걸음 떨어져서 헌재의 시간에 좀 오롯이 맡겨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저렇게 장외로 나갈 때 그러면 국민의힘 보고 나가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장외 여론전까지 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그런 비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비판은 국민의힘에게도 같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요. 이게 착시효과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법안을 통과시키면 뭐합니까? 거부권에 막혀가지고 단 한 개도 통과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요?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산 삭감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증액을 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견제장치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여당이 집행부로서 더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단일 대오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때나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된다고 용인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파멸하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더 확실하게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최근 비명계 검찰 내통 발언 이후에 비명계와 이재명 대표가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에 사실 뭐 하나로 지금 단일 대우로 가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그 검찰과 비명계가 짜고 쳤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당에 비명계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한 주 내내 굉장히 코너에 몰렸다가 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이라는
그 전환점이 있고 나서부터는 예. 어떤 지푸라기를 동아줄처럼 활용하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저희가 영상으로 봤듯이 민주당 비명계를 한 자리에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떤 중대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아마 이번 주에도 비명계의 십자포와 그리고 중도층의 이탈 이런 것에 계속 시달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외부의 공동의 적을 상정함으로써 당내에서 단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약간 강제하듯이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 지금 당내 비명계에도 저런 자리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고 계속 갈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구속 취소와 석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구속기간 계산이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로 인하는 것이고 그것이 윤 대통령의 어떤 형사재판에서의 혐의 유무라든가 혹은 탄핵 심판의 결론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한 주 정도 그 이재명 대표 개인의 위기 탈출용으로 활용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의 어떤 전국의 재료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 간의 단합 언제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세요? 뭐 저희는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계속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어쨌든 경선이 있을 것이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된 이후로 T, 시간, 타임, P, 장소, O,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게 되면은 이게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미 유감이고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자연스럽게 당내를 통합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참 이재명 대표가 운이 좋구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에 선거법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재판부에 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이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반복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후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다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었죠. 똑같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2020년 7월 16일에 대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본인을 신청인으로 하는 판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 결정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은 적법한 위헌 제청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청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 사실을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 기준에서 판단한다면 그것은 위헌이다. 예. 라는 제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의 해석 적용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인으로 신청해서 기각된 그 대법원 판례에 뻔히 나와 있는 법리를 알고서도 안 되는 신청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은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 일반 유권자, 평균적인 유권자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수십 년 동안 굳어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을 후보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은요 후보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바 이걸 다시 더 쉽게 풀어서 표현하면은 내 마음대로 뭐든지 선거 기간에 거짓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하는 정치인 측에서 이런 위헌 제청 신청을 하고 있다. 사실 국민들께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합헌이 나올 걸 알면서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또 했다. 이런 지적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첫 번째 위헌 법률 제청 신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던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관련돼 가지고 방송 등에서 뭐 가족관계라든가 출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지금 두 번째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선거법 19조에 대해서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어떤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위헌 심판을 저는 해본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한 것이 재판 지연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야당과 많은 국민들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구속 기간 산정 수십 년간 이어져온 선례에 대해서도 그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5,100만 분의 1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